아, 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6기 손혜강이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실 홍보를 할까? 논문 읽기를 할까? 대학원 생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네. 또 저만 재밌는 이야기일지 모르는 AI와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엔비디아 GPU와 데이터 센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즘 소버레인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사 아직 계속 경쟁 중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모델 굽는다. 그럼 모델을 실제로 돌릴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하긴 한데요. 근데 네,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본 장표이실 것 같은데요. 해마다 AI가 정말 스케일업 해왔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도입되면서 그 스케일 로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모델 파라미터가 커져 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해왔지만 사실 여기에서 보는 뭐 GPU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증가해온 파라미터 수만큼 사실 성능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에서 여러 대의 GPU를 묶어서 그리고 또 여러 대의 GPU를 하나의 그 렉에 쌓아가지고 또 GPU를 돌리는 거 그리고 그 렉을 여러 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파드라고 하고 슈퍼파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파드에서 또 돌리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많은 요청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AIDC라고 하는 AI를 뭔가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었고, 최근에는 하이퍼스케일 DC,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I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6년부터 사실은 좀 DGX부터 해가지고 사실 요즘 DGX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DGX라는 거 2016년에부터 처음부터 나왔고요. 근데 이걸 어떤 과정으로 거쳐왔는지 한번 제가 한 3가지 블렛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 대의 GPU를 쌓거나 했을 때 그게 예측 가능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뭐 컴퓨터 구조에서 배웠던 CPU 코어 2개 코어 수를 늘린다고 해서 성능이 그냥 비례하게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예측해서 그걸 잘 구조화할 거냐, 설계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대의 GPU가 동시에 돌아가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했고요. 그리고 AI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사실은 이건 뭐냐면 AI 모델 자체가 계속 성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과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비전 모델들이 있었고요. CNN 기반의 모델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LLM들이 나왔고 이제는 비전 랭귀지 모델까지 이제 확장해가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MOE 아키텍처도 또 나왔고 그게 사실은 시스템이 가만히 있으면 그 AI 모델 효율성이 뭐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워크플로우를 잘 고려해서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대규모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프로덕티비티도 고려를 해서 엔비디아 AI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GPU와 GPU 간 데이터 전송 병목을 없애보자라는 것입니다. 어, 왜 나왔냐면 당연하게도 GPU 한 대에서
모델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OOM 되게 많이 뜨는 이슈잖아요. 여러분 AI 모델 직접 돌려보시면 왜 안 돌아가지?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러면 CPU로 내릴 거냐? 그렇게는 하지 못하죠. 너무 느려지니까. 그래서 GPU를 CPU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느리니까 GPU를 여러 대의 클러스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또 통신을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병목을 없애보자 라고 엔비디아가 NV링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V링크가 오면서 뭐 여러분 P100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못 들어봤고요. 이거 장표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V100부터 해서 GB200에 이르기까지 NV링크는 계속 스케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또 연산 자체도 빨라야겠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 연산을 빨리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V100 with 텐서 코어인데요. 텐서 자체를 효율화를 해보자. 텐서는 데이터 타입에 좀 사실은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텐서 자체의 연산을 효율화하도록 텐서 코어를 특수한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텐서 코어는 블랙웰부터 볼타에 이르기까지 암펠 GPU 아키텍처에 이르기까지 어, 프리시전 이런 프리시전들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텐서 코어 그러면 텐서 코어 우리는 GPU 그럼 텐서 코어 아닌 건 뭐냐? 쿠다 코어입니다. 쿠다 코어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위에서 또 AI 모델들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텐서 코어란 걸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이 쿠다 코어와는 다른 프리시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FP,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I 모델을 뭐 인퍼런스 할 때는 퀀타이제이션 많이 하지만 트레이닝 할 때는 퀀타이제이션 해서 인트로 학습을 하면 모델이 그렇게까지 학습이 잘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지원하기 위해서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모델에 어떤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데 그 레이어마다 필요한 프리시전이 다릅니다. 모두 다 FP32로 한다고 좋지 않아요. 어떤 거는 FP16으로 하고 어떤 거는 FP8로 해도 충분한 그런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레이어의 특성마다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텐서 코어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프리시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트들은 대부분 이제 다 인프런스를 위해서 많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BF라는 걸 처음 아마 다들 실제로 사용하신 데이터 타입 변환하실 때 보셨을 수 있는데요. 얘는 FP30이랑 FP16이랑 다르게 멘티사 익스포넌트, 그러니까 지수부와 가수부의 그 비트비스를 다르게 해서 표현력을 더 높이느냐, 아니면 레인지 수의 범위, 레인지를 더 넓힐 거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 생각에는 BF16으로 다 튼 것 같고요, 회사들이. 네. FP16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실 페이퍼에 레포트한 어크러시들이 있잖아요. 제가 엔비디아 네이버나 뭐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건데 그게 모델이 어떻게 구워져서 배포된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프리시션을 다르게 잘못 선택을 하면 어크러시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게 어크러시가 뭐 1%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뭐 5%, 뭐 10%이 정도로 차이 날 정도로 프리시전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뭐 다 공개해 놓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개 안 된 트레이닝 레시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프리시전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저 프리시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소브렌 AI를 만들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차에서 네이버가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LLM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에서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MOE라고 들었고요. 그 말인 즉슨 남들은 이미 다 MOE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MOE도 못 만들고 LLM도 사실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피션시를 더 효율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빅테크들에서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와 노드 간 데이터 전송 병목을 없애보자라고 해서 인피니밴드의 GPU 다이렉트 RDM, RMDA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GPU 여러 대 묶어서 GPU 간 통신 효율화 시켰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에 어떤 모델들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배치 사이즈도 그때부터 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랭스도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드와 노드 사이를 묶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엄청 느린 통신이었던 거죠.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구리선으로 그냥 통신했다. 그냥 아주 뭐 적절한 그냥 비유를 들자면 구리선으로. 근데 이제는 광통신을 뭐 한다던가 좀 더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대역폭을 더 늘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여기 사이에 뭔가 되게 뭐 그 통신을 담당하는 칩들을 박아 넣어서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와이어를 개수의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칩은 워낙 작다 보니까 그게 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대한진 땅 안에 우리가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도로의 개수의 제한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사실 피지컬 그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에는 사실은 그냥 1차선 도로만 깔아놨는데 이제는 8차선 도로 깔고 뭐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통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 엔비디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와 GPU 간 데이터 통신 병목을 없애보자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모델을 뭔가 일단 있으면 CPU로 먼저 갑니다. 왜냐면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는 일단 CPU를 거쳤다가 GPU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GPU에 항상 그거를 상주를 못 시킵니다. 뭐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끌어다 뭐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CPU가 접근을 하고 그러면 CPU에서 다시 GPU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버틀넥이 생긴 거죠. 병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다음으로 한 게 그레이스 허퍼 슈퍼칩에서 한 게 CPU와 GPU 간 데이터 정송 병목을 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22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External Ambient Link라고 해서 클러스터를 하나의 노드로 만들자. 보시면 뭐 이렇게 그냥 렉함에 GPU를 엄청나게 박아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노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스케일링을 계속 해왔다. 계속 더 많은 워크로드, 더 큰 워크로드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더 스케일업 해왔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냥 코어 개수만 늘린다고 사실 컴퓨터 아키텍처 시간에서 메모리 바운드, 뭐 컴퓨터 바운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만 계속 높인다고 해서 성능이 비례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어를 많이 박아둔다고 하더라도 메모리가 다시 병목이 되고 그럼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시 그건 컴퓨터 바운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버틀넥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잘 해결해야 성능이 리니하게 올라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러 대의 GPU를 묶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뭐 GPU 한 대 고장 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GPU인지 사실은 알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4대 뭐 이 정도 수준 많아봤자 8대 정도의 GPU를 돌리고 있지만 수천 대의 GPU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펄트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 수천 대의 GPU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멈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의 매니저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GPU는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좀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 뭐 파워 이건 저만 재밌는 거긴 한데요. 파워 파워도 계속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전기 뭐 요즘 엄청나게 뭐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전선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려나? 네.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파워를 정말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GPU 메모리도 계속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듯이 HBM, High Bandwidth 메모리가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GDDR이라고 해서 일반 그냥 그래픽 DDR, 뭐야?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 뭐야? 시간이?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폼팩터 이렇게 PCI, NVLink, NVLink 인피니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성능이 그냥 더 좋아졌다. 뭐, 그리고 토포로지는 이렇게 뭐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CPU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GPU 여러 대 박아두고 그러면 CPU가 사실은 실제로는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GPU 달려있는 CPU 보시면 아마 유틸이 거의 한 10% 언더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가격도 더 좋은 올라가고 있고 더 좋은 CPU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싼 GPU를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CPU가 좀 놀더라도 엄청 시험시험 일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느리면 GPU 뭐 1%덜 쓸까 봐 그 비싼 GPU. 그래서 CPU 성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CPU 더 좋은 CPU 넣고 비싼 CPU를 넣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스킵하고요.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는 허브 아키텍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코어를 많이 박아놨다. 스트리밍 뭐 그걸 하는 프로세서를 SM을 많이 박아놨다는 거고요. 텐서 코어는 말 그대로 텐서, 데이터 타입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보시면 QK, Q 트랜스레이 그거를 할 때, 연산을 할 때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텐서 코어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텐서 코어는 다시 보시면 뭐 이런 프리시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프리시션을 그럼 왜 줄이냐? 왜 줄여야 되면 플롭스 자체가 되게 줄어듭니다. 플롭스 자체가 줄어들고 그냥 연산량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버튼액이었는데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32비트 데이터 있었는데 인트 4로 돌리면 그냥 4배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풀 프리시전을 유지하고 덜 중요한 건 프리시전 낮춰서 메모리를 더 확보를 해내자. 그런 것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병목이 된다라고 했는데 프리시션을 낮춰서 통신을 하면은 통신 빨라져요. 내가 32비트 보내야 될 데이터를 4비트만 보내면 되니까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적게 들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 아키텍처는 뭐 트랜스포머 모델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16비트와 8비트에 대해서 좀 제한을 했다. 그리고 나서 블랙웰 아키텍처가 나왔는데요. 얘는 FP4를 그냥 좀 넣었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마다 필요한 프리시전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멀티 인스턴스 GPU로 넘어가면 뭐 GPU 여러 대를 묶어서 쓴다라는 것이고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 다음에 AI 엔터프라이즈는 되게 많은 것들을 사실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른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우리는 AI 모델만 생각하지만 로보틱스도 하고 사실 전 미래 기술은 어떤 걸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젠슨 황의 자녀들이 어떤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보면 좀 좋습니다. 사실 그게 미래 먹거리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회사죠. 그럼 GPU 다음에 이제 그럼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 슈퍼팟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결국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입니다. 여러 대를 쌓아놓으면 그거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기기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만큼 가격도 엄청나게, 전기도 엄청나게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렉이 뭐 8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항상 매니지먼트만 하는 렉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렉은 뭐 매니지먼트는 CPU 코어 하나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매니지먼트 자체를 8대의 렉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 항상 매니지먼트 하는 렉이 있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커맨더 매니저 뭐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툴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는 쓰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AI DC를 위한 엔비디아의 GPU가 이렇게 계속 나왔고 이제 코스트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칩과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코스트 그리고 스루풋 그 다음에 그거를 구매해서 운용하기까지 중간에 이제 약간 마진을 남긴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파워는 전기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TCO를 정하는데 그 말인즉슨 회사들은 스루풋만 높다고 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루풋이 좀 낮더라도 좀 더 전기 덜 먹고 좀 더 저렴한 GPU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제 그냥 관점인데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럼 엔비디아 계속 장점만 얘기했는데 잘한다고만 하는데 장점은 다시 한번 뭐 단점도 좀 얘기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장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 풀스택이다. 정말 위에 로보틱스도 하고 그 아래 저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인바이먼트가 엄청나게 강하죠. 여러분 쿠다 무조건 쓰시잖아요. AMD GPU 써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인텔 GPU 써본 적 있다. 그리고 이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쓰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아무도 안 쓰겠죠? 정말 프로그래밍 인바이먼트가 강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코어 아키텍처가 강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가 되게 강력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비싸죠. 일단 첫 번째는 코스트는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워도 생각보다 파워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사에서 나오는 이제 뉴스들이 HBM 안 넣고 DDR, 일반 DDR 넣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 파워 DDR, LP DDR 이런 거. 파워를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뭐 사실 커스터머는 PU 디자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얘는 조금 넘어가고 제가 하고 싶은 건 NPU 얘기입니다. GPU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GPU는 인퍼런스용은 아니고요. 추론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버린 AI를 만들면 그거를 결국은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싼 GPU에서 굴리면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NPU가 꼭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퓨얼사 AI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리벨리온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 메타, 아마존도 다 각자의 칩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칩을 가지고 AI DC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칩 디자인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풀스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뭘 할 수 있냐? NPU도 미래에 가면 클러스터링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PU가 클러스터링을 했듯이 NPU도 사실은 지금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NPU 아니면 NPU는 사실 뭐 관심 있으신 분 보셨겠지만 옛날 GPU 게임 그래픽 카드 나오듯이 카드 한 장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제 생각에는 NPU도 클러스터링을 잘 해가지고 효율화를 많이 시키면 정말 엔비디아 GPU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칩 마켓 랜드스케이프가 그렇고요. 근데 저희는 한국은 뭐 삼성, SK 하이닉스, LG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칩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고 삼성 시스템 LSI 같은 경우에 또는 메모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실 삼성은 커뮤니케이션 통신도 많이 해 봤잖아요.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HDF라는 게 앞으로 뜰 거라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소개를. 아, HBF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잘 모르는 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엔비디아 GPU 말고 자체 CPU 네.
커스터링 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거랑 비교해서는 엔비디아랑 구글의 그런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다 아, 클러스터링이요. 사실 TPU는 그냥 자기네들이 텐서코어, 그거 그냥 텐서 친 거지 사실은 GPU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전략도 동일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통신 커뮤니케이션 그냥 칩만 다르지 사실은 규약이나 이런 건 상당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효율화를 시키려면 결국에는 비슷한 통신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TPU도 되게 전 잘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엄청 꽤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구글은 엣지 TPU도 만들고 있습니다. 엣지용 TPU도 만들고 있고, 근데 사실 엔비디아도 이제 약간 작은 규모의 약간 그냥 폼팩터 형식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거, 로보틱스를 사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다 로보틱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사셔도 돼요. 네, 제 생각에.